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화장품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기초 세미나를 통해서 화장품의 이제 전반적인 산업과 동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소비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좀 더 많이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고 조금 여유롭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제품들, 합리적인 제품들을 좀 구매하는 그런 방식을 좀 고려해 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국가들의 이제 GDP 성장률과 이제 화장품의 시장 성장률은 좀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소득이 이제 소비를 견인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은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유입이 됐었던 2014, 15, 16년도에 그래도 이제 미드 싱글 이상 좀 성장을 했었던 반면 이후에는 좀 부진한 양상들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산업 구조 글로벌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의 이제 기회가 성장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이제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화장품 글로벌 시장 규모가 474조 원 정도의 형성이 되었었다면 2022년은 이제 5천억 달러 정도 규모로 이제 577조 원 정도까지는 규모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글로벌리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 한 2% 정도 이제 기록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기준 지역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서 시장의 이제 21%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15%, 일본은 6%, 한국은 2% 정도를 기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010년부터 2022년 동안에 이제 지역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살펴보면 가장 큰 시장 미국이 이제 연평균 4% 정도 성장을 하면서 그래도 역동적으로 큰 규모긴 하지만 역동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시장인 중국이 이제 8% 정도 성장을 하면서 가장 강한 성장을 좀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이제 확대해가면서 이제 성장 기회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현상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4%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한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던 14, 15, 16년도에는 좀 더 높은 성장을 그다음에 현재는 조금은 낮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이제 화장품 산업의 대표 카테고리는 이제 생활용품, 그 다음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색조는 피부를 하얗게 해주거나 입술을 좀 빨갛게 해주거나 눈을 좀 더 또렷하게 해주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은 생활용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와 색조 비중이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는 색조와 기초 중에서 기초 비중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율,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성의 이제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이제 외부 활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을 사용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정도가 좀 더 나아가 있는 기업들은 색조의 시장이 좀 더 아시아 내에서도 이제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왼쪽을 봐주시면 주요 국가별 이제 색조 기초 시장의 비중을 색조 기초의 합산 시장만 이제 100% 놓고 봤을 때를 좀 표기한 수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쪽은 확실히 이제 기초가 높은데 이제 좀 더 이제 경제 발전 정도가 앞서 있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이 중국보다는 이제 색조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봐주시면 이제 좀 더 히스토리의 흐름들이 좀 담겨 있는데
그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색조 비중이 아직 일본과 이제 한국보다 낮다는 거는 좀 더 이제 색조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잠재 성장을 이제 내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늘어났었던 14, 15, 16년도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 자녀 성장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이제 상당히 좀 늘어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 채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 채널은 저희가 이미 또 인지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오프라인 채널을 가시기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셨을 텐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글로벌리 가장 이제 화장품 시장 내에서 이커머스 침투율이 높은 국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온라인 비중은 중국은 39%, 한국은 45% 정도에 해당하고요. 이 비중에는 이제 C2C 채널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진출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온라인 매출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커머스 매출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면세를 제외해 놓고 보면 거의 뭐 40% 이상은 이제 침투했기 때문에 중국은 실질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50% 이상을 침투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45% 중반 정도 침투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면요. 글로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그렇고 점점 이제 핸드폰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제 SNS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셀카를 찍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이제 외부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화장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 좀 더 잘 표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는 상호 소통 단계까지도 이르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플랫폼들이 진화해서 그런 영상에 판매 기능까지 포함된 커머스 기능까지 이제 포함된 플랫폼들도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화장품 시장이 이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커머스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우선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그 제품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화돼 있고요. 이럼으로써 이제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에서의 커머스 기능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중국이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기능의 플랫폼들이 있는 또는 이제 소셜 플랫폼 기능들이 있는 플랫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몰, 타오바오, 징동, 이제 VIP, 이제 핀더더 같은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이커머스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티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품들이 쫙 이제 나열돼 있고 거기서 이제 구매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신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부터 티몰 그룹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플랫폼인 타오바오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의 개념의 이제 플랫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제품을 팔 때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마치 이제 인터넷상의 홈쇼핑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작 그런 단계로 진전되게 되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집객과 그다음에 이제 구매로 이어지게끔 커머스 기능까지 이제 포함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쇼클립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타오바오 라이브, 샤오홍수, 도우인, 뭐 카이쇼우, 뭐 이런 웨이보 이런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에 진출할 때 이커머스 플랫폼에 이제 내 제품을 이제 입점만 시킨다면 이커머스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유입되는 트래픽만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장이 아까 이전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의 시장 침투가 이커머스가 50%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내 제품이 판매되는 그 링크로 소비자가 유입되는데 필요한 집객의 마케팅 비용이 계속 추가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쟁 심화라는 걸 의미하고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집객을 위한 이제 비용들이 좀 더 지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타오바오, 틱톡, 소셜 라이브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그냥 간단하게 나열한 장표고요. 영상들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위에 쪽에 이제 타오바오 라이브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홈쇼핑 같은 느낌의 이제 영상입니다. 그래서 셀러가 나와서 이제 제품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에 이제 제품들을 좀 잘 구성합니다. 좀 더 할인 제품들, 판촉 제품들이 좀 껴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바우처로 이제 뭐 실제로 매출 차감하는 그런 이제 할인권들을 좀 지급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타오바오 라이브를 통해서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2017년도부터 이런 라이브 방송의 커머스 기능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한 번 더 레벨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을 이제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쇼핑 라이브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국내 브랜드들도 이런 라이브 방송을 이제 온라인으로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화장품 시장을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되고 다만 이제 경쟁이 또 치열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뭐 히스토리를 좀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의 산업 구조, 그러니까 업종지수 추이를 이제 그려보고 이제 과거에 이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장표를 좀 담아봤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돌아가면요. 2011년도는 이제 길거리마다 이제 매장 하나에 브랜드 하나에 여러 개 제품들이 판매되던 이제 원브랜드 샵 들이 되게 다양했는데요. 2011년도부터는 이제 이러한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표방하는 이제 원브랜드 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미샤, 그다음에 스킨푸드, 뭐 에뛰드, 이니스프리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업체들은 이제 유통을 중심으로 확장되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제조 시설은 따로 없었던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브랜드 샵들이 경쟁적으로 외형이 확대되던 2011년부터 뭐 이후의 시기들은 덕분에 이제 ODM 업체들이 상당히 외형의 성장과 이제 기술력의 이제 상승이 이제 토대가 되는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014년에서부터 2016년도에는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시기인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그리고 한국의 그 드라마, 그다음에 한국의 배우들의 이제 뷰티, 패션 이런 부분들을 동경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늘어났던 시기인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방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이 정말 분기별로 계속 계절성 무관하게 QOQ로 증가되던 시기입니다. 이때 매출과 이익도 성장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오버슈팅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15년도 5월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르스가 발병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 3개월 동안 중국인들이나 이제 외부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양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재평가, 밸류에이션 재평가나 실적 견인이 외부 관광객을 통해서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의 단절은 궁극적으로는 주가 하락, 기업의 실적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로 좀 반응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계속 등락을 이제 반복하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이제 사드가 배치가 된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생겨나면서 이때 이제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계속 이제 등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는 중국의 대리상들이 상당히 좀 대형화됩니다. 이때 이제 중국 현지에서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 내에 처음으로 이제 이커머스 법규가 생기면서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이제 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상당히 좀 등록해야 되고 이제 투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파편화돼 있고 이제 막 되게 작은 대리상 뭐 너무나 이제 이렇게 산만했던 그러한 이제 유통 구조들이 점점 이제 그 구조 조정되고 이제 대형 대리상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면세점 또는 우리나라의 대리점들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중국으로 리셀링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이제 물건들을 이제 대리상들이 가져 들어갈 때 이제 수출해 갈 때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이제 주체들이 있는 반면 이제 미스를 통해서 가져가는 주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법규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세금을 뚜렷하게 내는 이제 상황들로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들만 이제 점점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도 이제 고가 수요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또는 면세에서도 고가를 이제 고가 브랜드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중국의 대리상들이 대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LG생활건강의 면세 매출 정도가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LG생활건강 대비해서 제 브랜드들의 이제 단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고 LG생활건강만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모두가 좀 힘들었고요. 이제 국내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외부 수요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게 되고 이제 업체들의 이제 실적들이 부진해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 양상이 좀 나타났고 그나마 이제 중국이 이제 빠르게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된다라는 이제 이슈로 1년 1분기부터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반기부터는 중국 역시도 이제 규제나 그다음에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소비를 집중했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국 수요 둔화 우려들이 발생하면서 업체들이 주가가 실적이 다 이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2022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라는 이제 행정적으로 단절을 좀 더 강하게 하면서 부진의 양상이 좀 더 짙어졌다. 이렇게 이제 화장품의 이제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밸류체인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구간이 결국에는 이제 업종이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브랜드 이제
브랜드 제조 유통, 그다음에 뭐 대신 생산해주는 ODM, 그 외에 이제 부자재 업체들까지 모두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 실적이 좋으려면 결국에는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2014, 15, 16년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연초부터 이제 국내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고 점진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지금 1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업체들이 원브랜드 샵이 늘어나는 2011년도부터 제조와 유통이 약간 분리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분화됐고요. 특히나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국내에서나 중국에서 많이 이제 소싱하는데 부자재 기업에서도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 기업도 있고 이제 브랜드를 기획해주고 대행해주는 업체들까지 상당히 좀 밸류체인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업체들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제조 유통 그리고 브랜드 유통,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와 유통을 같이 하는 기업으로는 이제 뭐 LG생활건강, 그리고 뭐 이니스프리, 에뛰드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이제 애경산업 이렇게 이제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뭐 AVCNC, 뭐 클리오,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업체들은 이제 제조 설비가 없는 이제 기업들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매출의 인식은 채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판매가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제품 하나를 10만 원을 주고 샀다 하면 그 10만 원의 제품가가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그런 판매가 기준의 이제 채널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방판이나 이런 이제 채널들은 이제 방문 판매 이제 인력들이 팔아주시는 가격이 우리가 사는 가격이긴 하지만 실제로 방문 판매인한테 업체가 넘길 때, 공급할 때 이제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은 이제 공급가로 인식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커머스 채널이 재고를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 역시도 공급가로 인식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판매가, 공급가 이렇게 좀 매출 인식 방식이 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화장품은 사실 이제 뭐 브랜드 제조 유통 업체 손익 구조만 보더라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인 설화수부터 중저가인 뭐 이니스프리, 에뛰드까지 모두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그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차감한 이제 금액의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의 30% 정도가 원가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 10만 원의 제품을 이제 판매하게 되면 이제 회사는 거의 7만 원 정도가 이제 남는 그런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가는 높지 않은데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아니면 저렴하게 팔게 되느냐라는 것들로 나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화장품 브랜드사한테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비라고 볼 수 있는 인건비, 뭐 관리비, 이제 마케팅 비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에 연동되는 이제 채널 수수료, 그러니까 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 아닌 뭐 면세점이나 백화점이나 뭐 온라인 채널이나 입점하게 될 때 채널에 대한 이제 사용료 개념으로 이제 채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고요. 대다수 업체들이 매출액에 연동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좀 더 증진하기 위해서 판매 추진비를 이제 간헐적으로 기업들은 지출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 기업들의 이제 매출 인식과 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다음에 비용 요소들을 간단히 좀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봐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채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영점,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타 채널에 입점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면세점, 뭐 홈쇼핑, 백화점, 온라인 이런 플랫폼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타 채널에, 세 번째로 타 채널에 제품을 공급하는 이제 방식인데 방문 판매 인력이나 또는 그 회사 대신에
대신 팔아주는 주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가맹점 또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팔지 않고 해외에 다른 벤더가 있어서 팔아주는 형태, 뭐 이런 부분들이 타 채널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좀 구분되고요. 직영점의 경우에는 점점 이제 채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의 부담들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이제 임차료도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직영점의 손익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부담들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신에 이제 점점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채널로 입점하는 형태로 점점 바뀌고, 회사들의 기업 매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직영점은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결국 판가가 이제 제품에 판매되는 가격이 이제 매출로 인식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대 비용들이 이제 뭐 공통비, 뭐 인건비, 마케팅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아마도 공통비와 임차료를 지불하고도 남는 그런 이제 이익 구조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기존점 성장률이 빠지는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임차료도 올라가는 구조는 상당히 이제 채널 손익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우리나라도 이커머스 침투율이 거의 뭐 4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결국에는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트래픽이 점점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는 거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이제 직영점의 이제 기존점 성장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었을 거기 때문에 직영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직영점 구조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전 세계 흐름이 이제 이와 유사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타 채널에 이제 입점된 형태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면 동일하게 이제 판매가가 매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고정비는 회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불하는 이제 집행하는 마케팅 비용,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인건비 정도가 이제 고정비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비용은 내 채널이 아닌 타 채널에 입점하는 거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게 가장 이제 주요 변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채널별로 이제 수수료가 조금은 상이하고요. 면세점 채널의 경우에는 제품 한 단위를 이제 판매하게 될 때 그 제품의 45% 정도 해당하는 채널 수수료를 이제 면세점 채널에 지급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홈쇼핑은 한 30% 수준, 백화점도 30% 수준, 이커머스는 15% 정도의 수준을 지급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마진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 우선 면세점과 백화점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싼 제품들이 이제 판매되는 채널이고 실제로 구매하는 채널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 원가율을 이제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처럼 면세점을 15%, 그 다음에 백화점을 15%로 이제 원가를 이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면세점의 경우에는 이제 채널 수수료인 45%, 그 다음에 뭐 고정비, 뭐 판촉비 이런 부분들을 5% 정도라고 이제 가정해 보면 실제로 면세점에서 이제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은 뭐 한 30%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변수는 중저가가 이제 면세점 채널에서 판매가 된다면 하는 부분들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원가의 부분 15%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아마 40% 이상으로 좀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통 채널 수수료인 45%를 지급하게 되면 마진 창출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 채널이 이제 고마진인 경우는 대형사 고가 브랜드를 가진 이제 회사만이 가능한 이제 그 단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면세점 채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2014, 15, 16년도에는 면세점 채널에 상당히 많이 진출했는데 지금의 마진 구조를 보시면 원가가 높고 채널의 수수료인 45%를 지급하고 나면 회사에서 면세점에서 이제 창출되는 이익이 상당히 좀 낮거나 오히려 역마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15, 16년도에는 이제 면세점에 진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 직접 진출하기에는 이제 비용이나 이제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고,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면세점을 무조건 방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리상들의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역마진 나는 구조가 결국에는 회사들의 마케팅 비용의 집행 방식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소형 회사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인 관광객, 그다음에 중국인 대리상들의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본인들의 브랜드들을 이제 노출시키기 위해서 면세점에 진출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손익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고가를 이커머스 채널인 수수료 가장 낮은 채널에 이제서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고마진의 이제 형태를 이루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단가 높은 이제 브랜드들을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커머스 채널에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고, 또는 이커머스 채널 중에서 자사몰에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형태로 이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채널의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는 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해외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울 때 해외 드럭스토어나 이커머스 채널이나 이런 데를 중개해주는 벤더들이 각국에 상당히 존재하는데, 그런 벤더들의 납품하는 그런 구조, 그 납품에서 매출을 영위하고자 할 때 상당히 좀 이용하는 그런 채널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판매 행위를 이제 직접 기업이 하지 않고 그 판매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이제 노력들을 이제 벤더한테 이제 전가하고 이제 재고를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벤더가 그 마케팅 비용이나 그 다음에 채널 확보에 대한 비용들을 이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출하고서라도 우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성이 이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판가 대비해서는 좀 더 저렴한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매출액 대비의 요율을 공급가율이라고 좀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가가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주요 유통 채널인 올리브영 또는 해외 이제 벤더, 일본의 벤더, 아니면 미국의 벤더 이런 쪽에 이제 벤더들은 많게는 이제 그러니까 비싸게는 한 40%까지 이제 판가 대비 이제 할인해서 받거나, 좀 더 벤더나 유통 채널의 협상력이 높은 그런 채널이나 주체는 판가 대비 거의 10%의 가격으로 이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형태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기업, 주요 이제 기업별로 이제 상장 기업들 중에 핵심 이제 체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브랜드 후가 전체 화장품 매출의 거의 6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면세와 중국에서 이제 어닝을 대부분 견인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소비 상황,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의 후의 인기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 같은 경우는 브랜드 설화수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이제 단가가 높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브랜드는 지금 면세나 국내 채널이나 이제 중국 현지에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편이라서 이제 이 해당 지역에서의 이제 채널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에 이제 정책에 따라서 마진 구조가 상당히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고성장한 지역일수록 이제 마케팅 비용 지출에 대한 이제 성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성장하는 지역일수록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지출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매출액 대비 한 8% 정도의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한 25%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애경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 화장품 매출에서 거의 뭐 80% 이상이 에이지 트웬티스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창출이 됩니다. 홈쇼핑과 이제 중국향 수출이 매출의 거의 대다수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다양한 이제 언론 기사나 이제 실적에서 살펴보면 세컨드 브랜드인 이제 루나라는 브랜드가 일본이나 그 다음에 국내 이제 H&B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일 브랜드,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히 이제 에이지 트웬티스로도 그 집중되어 있는 이런 이제 좀 리스키한 구조를 좀 더 개선시키고자 지금 애경산업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ODM 기업,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제 구조의 기업인데요. ODM 기업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되는 기업은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색조 제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의 이러한 이제 기업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대신 제품을 생산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사가 결국에는 많이 잘 판매하는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업체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이들에게는 매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봐주시면 뭐 단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체로 뭐 1,000원, 2,000원 사이에서 개당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가 상당히 좀 저희가 화장품 구매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브랜드사 대비해서 미국 고객사나 일본 고객사나 이렇게 해외 고객사가 좀 더 단가를 높게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은 마진 구조가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국내 제한된 시장에서 벗어나 좀 더 외형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외 브랜드로의 수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좀 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익의 영향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은 너무나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M 기업들의 원가 구조가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 한 80%, 뭐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요. 원가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 다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DM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가 상당히 많이 나는 요인이 지금 현 분기에 어떠한 제품들이 많이 나가거나 또는 이 제품이 손익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부자재가 상당히 이제 원가가 높았더라, 또는 이제 제조하면서 이제 로스가 많이 났더라, 이러한 것들은 그 분기 중에 분명 발생을 할 텐데 IR 담당자나 이제 회사가 바로바로 이제 손익 구조로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닝 쇼크와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생산할수록 결국에는 제조 레버리지가 나기 때문에 손익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겠다. 그리고 기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량이 이제 종류가 많지 않은데 종류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제조 설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색조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에서 빨간 계열, 그 다음에 뭐 주황 계열, 그 다음에 뭐 핑크 계열, 너무나 다양한 이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제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량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기초 비중이 높을수록 이런 부분들이 마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공 단계가 짧을수록 사실은 마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크림과 선스틱을 비교해 봤을 때 선스틱은 선크림을 이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스틱에 담아서 이제 굳히게 되는 그런 가공 단계가 하나 포함이 되고요. 굳혔을 때 그 이제 균일함, 그 다음에 혹시나 굳혔는데 그 겉표면에 이제 공기방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이제
이제 구멍들이 뚫려 있다. 이러면 바로 로스인 겁니다. 그래서 가공 단계가 조금 더 추가될수록 이제 마진이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스틱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제 스틱을 많이 생산한 업체들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원가들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제 코멘트들 하는 업체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파를 증설하거나 또는 이제 설비 라인을 깔아서 인력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는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원부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원가에 다 영향을 미친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제 그때 분기마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매출 증가의 이제 흐름 정도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어떠한 고객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지가 업체별로 다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매출이 이제 좀 상위 고객사라고 하면 이 고객사의 수주 흐름이 좋다고 하면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구나,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사의 이제 수주 흐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곤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업별 핵심 체크사항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코스맥스와 이제 한국콜마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ODM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 2위를 이제 다투지만 글로벌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회사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별 매출 규모로 이제 그러니까 법인별로 이제 국내에도 생산 공장이 있고 이제 중국에도 생산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까지도 이제 법인들이 되게 상당한데 이제 가장 핵심되는 이제 법인들이 이제 국내, 중국, 미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순서대로 매출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영과 같은 채널, 그 다음에 온라인의 채널에서 상당히 인디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코스맥스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는 그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따박따박 코스맥스는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1분기도 색조 수요가 상당히 좀 견인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원가 구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 규모보다 중국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브랜드들의 오더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성장도 담당하는데 이제 캐시카우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법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가 과거 이제 미국은 이제 로레알의 미국 공장을 이제 인수한 사례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미국의 공장들을 인수해 왔는데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손실이 좀 확대가 됐었고 이번에 이제 1월에 미국의 이제 주 공장인 오하이오 공장을 좀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가장 컸던 게 미국 법인의 가장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번 2분기부터는 이 그 공장 하나의 손실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별로 수주 트렌드를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콜마의 법인은 이제 국내와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미국 이렇게 4군데 사이트에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고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콜마는 코스맥스와 다르게 이종 산업에 대한 법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HK 이노엔이라는 이제 국내 이제 대표 종합 제약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우라고 하는 그 용기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별 매출 규모의 순서를 나래비로 세워보면 국내 HK 이노엔, 뭐 중국, 미국 순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는 이제 여기도 유사하게 올리브영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시장을 키워가는 이제 인디 브랜드들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점유율을 키우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매출도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의 형태가 됩니다. 해외 법인은 아직은 좀 뭐 손실폭이 코스맥스만큼 크진 않지만 코스맥스 미국만큼 크진 않지만 아직은 조금은 이제
손익분기점 이하의 법인들이 좀 많고요. 가장 핵심적인 법인은 이제 중국의 무석법인인데 지난해까지 연간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의 이제 적자를 내던 법인인데 올해 1분기부터 선크림의 수주가 중국 브랜드들의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1분기에 바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이제 핵심되는 실적의 부문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선크림의 경우에는 뭐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능성 화장품에 이제 속해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은 그 선크림의 기능성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요 중국 고객사들에게 이제 선크림 수주를 받았다는 거는 이 등록 절차를 거친 이제 제품을 수주를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이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좀 해석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K 이노에는 뭐 종합 제약사로서 이제 뭐 대표 신약들을 가지고 있고 계속 보유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이제 일정들이 또는 성과가 실적에는 기업의 가치에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산업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과 그리고 화장품의 밸류체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류체인 내에서 기업들의 손익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간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해 그 다음에 화장품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